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이름을 국민의당이라 했는데 일단 이름부터 좀 이야기합시다.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예. 근데 그 당은 그냥 이름 누가 진 겁니까? 그럼 뭐 공모를 안 하고 안철수 씨가 진 건가? 그 당은 공모가 없이 그냥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창당했나요? 아니요, 창당 안 하고 준비위원회 그냥 단계인데 당부터. 보통 가칭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국민의당은 희한한 게 가칭이라고도 안 부르더라고요. 그 당은 안철수 의원이 결정하면 그냥 그게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째 보면. 그게 어떤 의사결정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씨가 이렇게 조직을 끌고 장악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배우가 있다고 봐야죠. 뒤에 세력이. 옛날에 제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씨 배우를 TV에서 좀 언급을 하다가 참 곤욕을 좀 치렀는데요. 지금 안철수 당의 이 구조가 참 복잡다단합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박형준 씨, 그러니까 그 2012년 대선 때도 혹시 안철수 의원과 관계 있지 않나 잠깐 언급이 됐던 분인데요. 지금 이명박 정권 때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때도 좀 얘기 나왔었죠. 이야기 나왔었죠. 근데 그분이 지금 국회 사무총장을 가 있습니다. 그건 정의화 의장이 또 그분을 사무총장으로 갖다 뒀어요. 국회 사무총장은 차관급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영입을 제안했다 그러고 제대로 된 영입 1호로 또 그분은 들은 적이 없다면서 일단 겉으로는 부인했는데요. 그분이 비례대표로 가게 된다면 2월 달까지는 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출마하려면 석 달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비례대표로 가려면 뭐 60일 전인가 해서 시간 좀 기한이 더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부인했더라도요. 다만 지금 생길 수 있는 파장들을 고려해서 왜냐면 지금 안철수 쪽에 들어가 있는 호남 의원이 뭐 한 1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호남의 주도권을 안철수 의원이 호남에 표받으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배제하고 그 MB 여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굉장히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보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박형준 총장은 일단 대표적인 개헌론자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도 개헌을 추진하려고 그랬었고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이제 개헌론의 좀 이론적 이른바 전문가죠. 그래서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저기 김한길 의원, 안철수 의원의 아주 핵심 세력이죠. 등등이 박형준 총장이랑 충분히 개헌판을 짤 수 있을 정도의 세력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도 뭐 궁극적으로는 박형준 지금 현재는 당 소속은 그러니까 새누당이죠. 원래부터 그럼 새누당 당원이니까 박형준 씨하고 안철수 세력, 정말 안철수라기보다는 김한길 같은데 둘이 손잡게 되면은 새누리당에 큰 이제 파장이 일 거고 박형준 씨 혼자 안 가죠.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러겠죠. 그 세력이 다 같이 가는 거지. 이른바 개헌 세력이라고 그랬을 때 뭐 이재호 의원이나 지금도 이태규 연설 담당 비서관하고 정용환과 그 두 사람은 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 있고 MB 때요. 그래서 그리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새누리당에서 좀 젊은 피,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괜찮은 사람. 이런 말이에요. 정용화 참 호남에서 새누리당에 출마해가지고 뭐 서울대 의교학과 출신이고 좀 엘리트고 호남에서 그래도 광주에서 30%씩 득표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새누리당이 호남을 전혀 이렇게 공략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쓰니까 탈당한다면서 가버렸단 말이죠. 이 사람 자체가. 그러면은 새누리당에서 좀 차세대급 사람들이 상당수가 절로 안철수당으로 갈 수가 있죠. 지금 김성식 전 의원 또 뭡니까 서울시 정무부시장 했던 정태근 씨 이런 사람들은 글로 다 갈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안철수 당은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도모하는 여야 세력들이 집결하는 당이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 당 대표로 거론되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 정운찬 전 총리 다당제와 내각제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나 다 그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한국에는 내각제 한다 해놓고는 이원 집정부제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점점 여야의 개헌론자들이 안철수 당으로 집결하고 있는데 나중에 총선 끝나고 나면 저는 개헌론이 본격화되면서 저 당이 그 구심점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도 저 당과 아주 친하게 지낼 것 같아. 총선 이후에 당선된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제 넘어간다. 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이른바 개헌 주도한 세력이.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또 문제가 되는데 이게 뻔히 보이면은 단속을 하든지 비판으로 미리 막아내야 되는데 멍하니 있기 때문에 이 본진이 넘어가고 이제 남은 새누당은 개헌의 이중대가 되는 거죠. 이중대가.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각제는 의석이 있고 많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합쳐가지고 정권만 만들어버리면은 거기서 총리 뭐 장관 다 나눠먹기 때문에 여야가 나눠먹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안철수당이 한 150석을 하고 김무성당이 70석을 해도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그냥 합쳐가지고 집권을 해가지고 뭐 김무성 씨가 총리 한번 하고 뭐 김한길 씨 총리 한번 하고 안철수는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시키든지 뭐 반기문 씨도 영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면은 저기 박지원 씨 이제 무소속 나가지 않습니까? 박지원 씨도 참여해서 이른바 개파 보스들끼리 총리를 한 6개월마다 나눠 먹고 장관도 3개월마다 밑에서 나눠 먹고 이 시스템이니까 이게 사실은 친노하고는 안 맞아요. 친노는 나눠 먹는 게 훈련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범기회주의 세력인 안철수 씨와 원래 기회주의 바이어스가 있는 새누리당의 주류하고는 충분히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동교동의 지금 자장이라는 건너갑 씨도 결국은 개헌을 해서 개헌의 세력의 자장. 과거에 일본에 보면 방석집에서 이 자장들끼리 이 자민당의 개파의 자장들끼리 타협을 해가 다음 총리는 누가 하고 다음에 저 장관들은 주요한 부분은 누가 나누고 너그 개파에 몇 명하고 우리 개파에 몇 명하고 또 정책은 어느 재벌에 좋게 이렇게 해주자 이거 다 정했잖아요. 뭐 다나카 파동이니 뭐니 다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그렇게 일본 정치가 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한국도 이제는 한식집 요정에서 다 결정될 그런 이 상황이 제가 임박하지 않았나. 내각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각 정당이 많아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각제는 정당이 여러 개가 있어도 되고 큰 정당 안에 또 개파가 나눠도 되고 왜냐하면 어차피 합쳐서 딱 해서 장관 몇 개를 가지고 거래를 치는 게 제도화돼 있거든요. 연립정권 세울 때 이미 다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파 보스가 장악을 하고 개파의 주선수가 나눠 먹으니까 개파가 발달된 나라는 사실 내각제 시스템이 나눠 먹긴 딱 좋죠. 이제 우리가 잘 보면은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 대통령제죠. 그러니까 양정당이 돼가지고 대통령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한번 잘 보세요. 외신에 무슨 오바마 개파라든지 이게 들어본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친오파라든지 옛날 클린턴 때 뭐 친클린턴파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이 대통령제는 개별 의원들이 움직이고 대통령이 양당을 다 상대하기 때문에 개파가 없는데 내각제는 원래 제도 자체가 이게 개파끼리 연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른바 개파 보스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죠. 자, 그렇게 이제 안철수당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지금 이제 국민들은 저 당을 바라보면서 보는 시각은 뭐 여야 보수 진보끼리 싸우니까 중도로 간다. 그게 이념적인 중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여야가 이제 존재하는 이런 구도를 타파해서 여야 싸우지 않는 그냥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나눠 먹는 그런 중도로 저 당이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느 언론도 어느 누구도 그런 문제의 심각성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변 대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지금 북한하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력 대치를 하고 핵실험을 4차례나 하고 도발을 항상 주기적으로 자행하는 북한과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내각제나 유엔 집정부제가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봅니까? 원래 그 안보가 이 불안한 나라에서는 내각제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각제는 나눠 먹기 때문에 이 치안을 담당하는 한국에서는 그 행안부죠. 행안부고 뭐 국방부 이런 걸 나눠 먹기 시작하니까 국방이나 이 치안이 통솔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각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20한국 때 그 장면 이제 내각 때 그때도 내무부 장관부터 국방부 장관이 수시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치안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계속 데모단 나오는데도 경찰은 쳐다보고 있고 국방부 장관이 막 3번이 바뀌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 불안해서 동요한 걸 가지고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혁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들어오면은 큰일 나고 사실 그래서 이 여론조사하면은 내각제는 지지율이 한 5%, 이원집정제 뭔가 좀 말이 좋아 보이니까 뭐 한 20% 나오지 국민 절대 다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이 한 60 정도 넘은 분들은 그래도 20한국 때 상황을 좀 기억한단 말이죠. 대충이라도. 그게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안철수 그 세력 그리고 뭐 정의와 세력이 합쳐가지고 내각제로 갈 거는 뭐 거의 뻔한데 이걸
총선 전에 꺼내 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총선 전에는 절대 안 할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그걸 싫어하니까. 근데 애매모호하게 이 권력 분점을 막 얘기한다거나 대통령의 중앙집권 체제를 비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알려놓고 이제 총선 끝나면은 개헌으로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당은 지금 문재인 당의 표를 뺏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재인 당의 표를 뺏는 게 아니고 문재인 당의 그 정말 무식하고 무능한 친노의 학을 띈 다수의 유권자들이 그냥 너무 싫으니까 새누당을 찍은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타겟이란 말이죠. 이 안철수 당이. 그러면 이 당을 누가 가장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실체를 폭로하냐면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의 이 김무성 대표가 제가 볼 땐 뭐 거의 이 팀하고 한 팀에 가까우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묻어가는 거죠. 제가 뭐 케이블 방송에 뭐 마이너한 방송이지만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됐을 건데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노원병에 안철수를 공천하는 것은 결국은 총선 이후에 벌어질 위원집행부제 개헌 구도에서 안철수를 살려가지고 국회로 집어넣으려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야말로 새누리당이 지금 친노의 핵심에 자격 공천한다 그러는데 친노의 핵심에 자격 공천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1의 적은 지금 안철수 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국민의 당이 아니죠. 국민의 당이죠. 요즘 뭐 더민주라 해서니까 국민의 당 할 때도 앞에 저절로 더자가 따라붙네요. 국민의 당에 자격 공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나중에 새누리당 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뭐 오세훈 씨라든지 뭐 안대희 씨를 가지고 험지 출마니 많이 빙빙 돌리고 있는데 안철수 지역가라 소리 안철수 지역가가 안 나와요. 빙빙 돌리고 있는데 그 지역을 피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단순한 전략이죠. 안철수 당이 새누리당 지지 기반을 흔들면은 정말 이 강력한 후보를 안철수 당에 꽂으면서 견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당이 한 150석, 김무성 당이 한 70석 해가지고 뭐 두 당만 해도 저건 개헌이 되니까 그런 전략을 짠다고 의심을 사기 딱 좋은 행동이죠 지금. 지금 국민들은 기존의 여야 구도에 익숙해 있고 안철수 당이 뭔가 멋있어 보이고 하는데 그 이면에 엄청난 음모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적어도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심각함을 자각해 주길 바라는데 자, 새누리당 지지도가 원래 42, 3% 나갔는데 지금 대략 35%로 떨어졌어요. 7, 8% 빠졌습니다. 자, 더민주는요. 새정치연합일 때도 21, 22 이래 나갔습니다. 지금 그대로예요. 23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빠졌어요.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 21%는 어디서 온 겁니까? 새누리당 지지도가 한 7, 8% 간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어느 당도 싫다라고 하던 사람 지지도가 붙은 부동층이 거예요. 한 10%부터. 자, 그러면 새누리당은 안철수 당의 가장 큰 이 현실 정당 중에서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전혀 피해자라고 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고 180석, 200석 하면서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안철수 당의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이 오늘 4.19 묘소에 가서 또 이승만이 국부다 했어요. 그게 좀 의외긴 의외입니다. 왜 4.19 묘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 자관,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야, 이 근대화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다 이랬는데, 저는 그 말은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했다고는 봅니다만은, 그 말의 배경에 뭐가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문재인당 같은 경우가 지난 대선에서 사실은 질 수 없는 선거를 지지 않았으니까 웬만하면은 그 지금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국가의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참배를 거부하고 아직까지도 그 후손들의 사과를 요구하는데 아니면 박 대통령을 그렇다 치고 이승만 대통령 지금 후손이 어디 있다고 지금 무슨 활동하고 있다고 후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뺏기면서 이제 박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노선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저 친노나 지금 안철수식 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파퓰리즘이거든요, 정책들이. 친노는 좀 확신을 가지고 파퓰리즘 하는 거고 안철수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확신은 없지만은 그냥 네이버 댓글 정도에서 이 평가 좋게 받는 정책 막 갖다 쓰다 보니까 파퓰리즘이 돼버린 건데 어차피 똑같은 정책이지만은 거기다가 이른바 약간의 좀 중도층 유권자가 야, 저 좀 박정희 이승만 정도만 좀 챙겨주면은 좋겠는데 저 문재인이 안 챙기니까 불안한데 요것만 챙기면은 상당한 표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새누당은 싫은데 하도 친노가 드세니까 새누당 찍었던 사람들의 표를
그걸로 충분히 잠식할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저나 뭐 황소장님이나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을 찍을 것 같지 않거든요. 뭐 저는 사실 새누리당을 딱 한 번 찍어본 게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딱 한 번 찍었지, 그 전에도 찍은 적도 없고 그 후도 찍은 적이 없는데, 제가 안철수나 이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씨나, 그래서 제가 안철수 씨를 안 찍는 거지, 만약에 잘 몰랐으면은 찍을 수 있어요.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이면은 새누리당을 그래도 찍으면서 좀 별로 기분 나빴던 사람들이 충분히 찍을 수 있죠. 잘 모르면. 그렇죠. 정치 뭐 전문가나 정치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시각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보면 뭐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 정도겠지 생각하면 안철수를 찍을 수 충분히 있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 당의 전략이 가만히 지켜보면 지금 탈당을 해가 갔던 전남, 광주 의원들을 상당히 소외시키는 부분이 보여요. 왜? 호남 색채를 상당히 빼는 겁니다. 어차피 호남에서는 우리가 일당이 될 건데 호남 색채를 너무 내세워서 이 수도권이나 어떤 영남 지역의 외연을 좁힐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천 안 줄까봐 불안해가지고 지금 김한길 의원 보고 빨리 SOS를 쳐가 오래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이명박 대통령 때 이재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물밑에서 수시로 만났다. 밥도 먹고 대화를 나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 저 두 사람이 겉으로는 맨날 그냥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그러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김한길 의원이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안철수 의원이 사람 만나서 뭐 이 작업을 한다 이런 건 좀 어색하잖아요. 못하는 사람이고. 그건 뭐 저 훌륭해서 이 맑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작업을 하려면 좀 유들유들하고 배짱도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안 의원 보면 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의원이 그런 게 아니고 김한길 의원이 그 역할을 할 것 같아 이래 보입니다. 김한길 의원이 그때 2007년도도 한번 그때 다시 또 열린우리당에서 또 분당해서 대통합민주당인가 통합민주당 만들 때도 그 김한길 의원이 역할했기 때문에 이거 늘 해왔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쪽에는 김한길, 그리고 이제 이른바 새누리당에서는 이재호나 뭐 박형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짜고, 더구나 안철수라는 또 이제 좀 배우가 있잖아요. 배우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약에 여기다가 유승민까지 결합이 되면은 충분히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안철수 신당이 정체가 뭐냐? 진짜 호남 분들은 이 안철수 신당이 우리 친노한테 호남이 실컷 대통령 밀어주고 뭐 이 총선 밀어주고 했는데 저것들은 맨날 우리를 배신 때렸다 해서 미우니까 그냥 안철수한테 갔는데, 그래도 밉다고 뭐 이런 바람 피우면 그 바람이 나중에 이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 안철수 신당에 대한 호남인들의 시각이 매우 좀 나중에 이 자기 아주 그냥 이 자기한테 스스로 후회를 하게 될 큰 일이 있을 거다. 이게 판짜다 보면은 그게 꼭 걸리는데, 열린우리당도 그랬어요. 열린우리당도 호남을 기반으로 집권했는데 영남 수도권을 먹으려다 보니까 호남을 제외시키고 가다가 이제 산통이 깨진 건데, 지금 그때랑 똑같죠. 호남 기반으로 탈당해서 당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새누리당 세력이 넘어오려고 하다 보면은 부산 세력, 뭐 박형준 씨는 뭐 출마한다도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정유아 의장도 부산 출신이고, 뭐 유승민 의원 넘어온다면은 뭐 TK 세력인데, 호남당으로 가다가는 이쪽이 안 되니까 또 분명히 또 호남을 이제 또 평화 넣고 또 배제시키는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날 그 안철수가 가는 길은 몇 년 전에 문재인이 갔던 길일 수 있겠네요. 모양도 또 둘 다 부산이고.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답답한데, 호남인들이 거의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한 십몇 년을 어떻게 보면은 부산 친노에게 식민지 생활을 한 건데, 이제 한번 탈출해 보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탈출하려고 들어간 게 또 부산 세력 아니에요? 또 부산 세력이죠. 또 수용소네. 네, 그 안철수, 정의와 박형준 다 부산 세력 아닙니까? 재수가 없는 사람은 저 교도소에서 담 넘었는데 경찰서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꼴이 안 되기를 정말 기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탈출해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호남 자체적으로 강력한 오른쪽 개혁 세력을 형성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계속 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천정면 씨는 또 너무 더 왼쪽으로 튀지 않았습니까? 더 왼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또 문재인 당과 붙게 될 겁니다. 같이 또 손잡게 되고. 그러니까 호남이 지금 탈출이 안 되고 있죠. 그럼 이거를 끌어내야 될 때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인데 또 반복되지만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액션이 없으니까 과연 총선 때 호남이 탈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선 결과보다 더 중요한 문제죠. 오늘 안철수의 양다리가 아니라 뭐 한 석 다리, 넉 다리, 무너 다리만큼의 이런 이쪽은 이렇게 달래고 저쪽은 저렇게 달래는 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의 이 끈끈이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죠. 오른쪽을 지금 안 막고 있기 때문에 다 무방비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자, 오늘 안철수 당의 정체는 무엇이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배우 논란이요. 지금 밴드퍼나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황당한 소리 같더라도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이게 황당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참 이 황장수가 변희재가 점치는 능력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복채는 사후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